당원 여러분, 한국 스포츠당 총재 최동호입니다. 제5회 한국 스포츠당 시작합니다. 캐나다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이용표 선수가 최근 헐값 논란에 휩싸인 K리그 클래식 시즌권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용표 선수 자신의 트위터에 밴쿠버의 시즌 티켓 평균 가격이 93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K리그 시즌 티켓 헐값 논란과 관련해서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이용표 선수 체육계에서는 보기 드물게 이 개념 축구인입니다. 한국 축구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혀왔는데요. 2011년이었죠. 이 조광래 감독 경질 직후에 이용표 선수가 트위터에 올린 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축구인들 더 이상 축구 팬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달라거나 이 위기를 넘기면 더 발전할 거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 스스로 기다릴 줄 모르면 누가 우리를 기다려주죠? 이용표 선수의 글입니다. 여러분, 이용표 선수 개념 축구인이라고 불러주세요. 대한아이스하키협회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캐나다 선수의 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아이스하키협회의 필승 카드는 결국 귀화 선수였습니다. 아이스하키협회의 요청에 따라서 체육회가 캐나다 출신의 공격수 라던스키의 한국 국적 취득을 법무부에 추천키로 결정했고요. 수비수입니다. 이름이 영입니다. 영 선수도 한국 문화 적응 교육을 시킨 뒤에 법무부에 추천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 스포츠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 국적을 바꾸는 것이 세상스러운 일은 아니죠.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탁구에 당해서 선수가 있습니다. 외국 선수들이 우리나라로 귀화해서 메달 따기를 바란다면은 반대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른 나라에 귀화해서 올림픽 출전하는 것도 비난해서는 안 되겠죠. 안현수 선수 파이팅입니다. 여자농구 삼성생명이 하나외환은행과의 경기에서 이 박정은 선수의 3점슛 1000개 기록 달성 밀어주기로 일관해 팬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야구 영화인데요. 미스터 삼천 혹시 기억하시나요? 주인공이 스탠 로스라는 사람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3000 안타를 치고 은퇴를 했거든요.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기록이 정정돼서 이 스탠 로스의 안타가 3000개에서 3개가 모자란 2997개로 정정이 된 거죠. 고민하던 스탠 로스, 안타 3개를 더 치기 위해서 현역으로 복귀합니다. 2998개, 2999개를 치고서 드디어 시즌 마지막 경기에 출전합니다. 공교롭게도 9회 말 마지막 타석에 스탠 로스가 들어서는데요. 이 3000 안타를 위한 마지막 타석에서 스탠 로스는 팀을 위해 희생 번트를 댑니다. 3000 안타는 물 건너갔죠. 하지만 스탠 로스 뜨거운 박수를 받으면서 그라운드에서 물러나게 되죠. 예전에 김영덕 감독이 선수 기록 관리하다가 팬들의 비난을 받을 때 비난은 한때지만 기록은 영원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맞죠. 그렇지만 때만 되면은 저 같은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죠. 진정한 명예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죠? 상식대로 해야지 되겠죠. (3회) 연속 올림픽 톱10 WBC 준우승 월드컵 16강 원더풀 뷰티풀. What the fuck is this? 한국 스포츠 정말 잘 나가고 있나요? 전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감독이 입시 비리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축구와 배구에 이어서 프로야구에서도 승부 조작을 벌였다는 농구 감독과 심판 사이에 관례적으로 금품이 오간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아니, 이게 뭐죠?
비인기 종목 매달 따도 먹고 살기 힘들고 체대 졸업하면 곧바로 실업자. 운 좋으면 180만 원짜리 비정규직. 협회 운영은 자기들끼리 다 하고 국가대표 훈련비 뺑땅치다 걸리고 그리고 운동할 거면 공부하지 마세요. 1% 운동기계만이 필요한 초엘리트 스포츠. 니들이 스포츠를 아세요? 스포츠 민주화. 스포츠의 가치 회복. 1%가 아닌 99%를 끌어올리는 유쾌한 시사 프로그램. 최동호의 한국 스포츠다. 이기려고 하는 경기가 아니라 지려고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프로농구 얘기인데요. 2월 15일 동부와 KT 경기는 스코어가 49대 68이었습니다. 중학교 경기 수준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이슈에서 알아봅니다. 손대범 KBS 해설위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악동 이천수가 돌아옵니다. K리그 4고 뭉치였던 이천수 선수. 전남이 이미 탈퇴를 풀어주면서 인천 이적이 결정됐습니다. 피플에선 이천수 선수를 얘기합니다. MBC 스포츠 플러스의 신문선 해설위원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세술은 새 부대에 담기 마련이죠. 14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스포츠 정책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오피니언에서는 체육과학연구원 정책개발연구실장인 송문정 박사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스포츠 정책 방향을 알아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본격 스포츠 시사 프로그램 최동호의 한국 스포츠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프로농구가 엉망진창입니다. 2012-2013 시즌이 진행 중인데요. 시즌 초부터 판정 논란에 휩싸이더니 급기야 일부러 경기에 진다는 고의 패배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신인 선수를 뽑는 드래프트는 이 전력 평준화를 위해서 이 하위권 팀들에게 먼저 선수를 뽑을 수 있는 권리, 즉 이 상위 지명권을 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에 성적 내기가 어렵다 싶으면은 아예 남은 경기 포기하고 확실하게 바닥을 기어서 이 드래프트 상위 지명권을 받아내겠다는 거죠. 이 드래프트 상위 지명권 받기 위해서 아예 이 시즌을 포기하는 사례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이 KBL에서 공개적으로 이 경고까지 한 것을 보면은 이번 시즌에는 좀 심해도 너무 심했나 봅니다. 이 월간 점프볼 편집장이자 이 KBS 해설위원인 손대범 기자와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손대범 기자입니다. 예, 손대범 기자 오래간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이 프로농구가 이 고의 패배 논란에 휩싸여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각 팀들이 그 플레이오프에 못 올라갈 만한 팀들이 약간 좀 성의를 다하지 않는 경기를 펼치면서 이 많은 팬들에게 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 급기야는 이 KBL까지 나서서 이 제재를 논의했을 정도로 이 상당히 문제의 심각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뭐 LG 같은 경우는 이 로드 맨슨을 갑작스럽게 모비스로 트레이드하면서 이 의혹을 샀고요. 또 동부 같은 경우도 이 부상자가 다소 나오긴 했지만 최근 10경기에서 이 50점대를 2번, 40점대를 1번 기록할 정도로 이 성의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많은 팬들에게 실망을 샀습니다. 예. 이 가운데 이 KT 전창진 감독 역시 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이 LG와 동부가 성의를 다하지 않는다는 폭탄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이렇게 이 많은 팀들이 고의적으로 좀 무의성의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 팬들도 많이 등을 돌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어제였었죠. 이 전창진 감독도 이 동부하고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이 플레이오프 6강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말을 인터뷰에서 직접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지는 경기, 그러니까 이 시즌을 포기하는 이유가 이 드래프트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현재 이 프로농구 드래프트가 어떻게 일단 진행이 되는지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최근 10년간 드래프트 방식을 보면은요, 이 KBL은 이 플레이오프에 오르지 못한 4개 구단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예.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10개 구단 중 플레이오프에 못 올라간 4팀이 이 상위 지명이 유리하게 확률이 짜져 있는데요.
플레이오프 못 올라간 7위에서 10위까지가 23.5%, 그리고 이 플레이오프 올라갔지만 이 정규리그 우승하지 못했던 이 3위부터 6위까지 팀에게는 1.5%의 확률을 주고요. 예. 이렇게 확률대로 구수를 추첨해서 이 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구술이 많을수록 이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인데요.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망주를 얻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플레이오프에 못 올라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드래프트에서 우선순위를 얻기 위해서는 이번에 성적이 나빠야지 되고, 이번에 네. 성적이 나쁘게 되면 내년에 이제 유망주를 얻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아시죠? 예. 대학농구는 원래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3강이었는데요. 네. 경희대학교가 2011년, 2012년 대학리그 2회 연속 재패를 하면서 이제 절대적인 지배자로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희대 시대를 이끌고 있는 주역이 바로 이 김종규, 김민구, 두경민 트리오인데, 이 선수들을 잡으려고 프로에서 지금 지는 경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물론 딱 봐서 진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혹을 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김종규, 김민구, 두경민 트리오 때문인데요. 예. 이 세 선수의 기량 자체만 보면은 현재 대학교에서는 탑 클래스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인지 각 팀들도 이 흔히 말하는 리빌딩이라고 하죠. 새로 팀을 짜는 데 있어서 이 세 선수를 뽑아서 이 핵심으로 삼겠다. 그런 계획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김민구, 두경민 선수도 물론 잘하는 선수이지만 이 김종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국가대표로 선발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서장훈 선수하고 김주성 선수 이어서 한국 농구를 대표하는 센터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사실 김종규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경희대가 최근 2년 연속 우승도 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대학교 때 이미 기량이 검증됐기 때문에 이 많은 전문가들이 그만큼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탄력도 탄력이지만 블록슛이라든지 수비에 있어서 상당히 현대농구에 걸맞는 센터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예. 또 여기에 김민구 선수는 이 슈팅가드 포지션인데 아주 해결사 능력도 뛰어나고요. 또 최근에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SK 김선영 같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더욱더 감독들이 탐을 내고 있습니다. 또 두경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 포인트 가드와 슈팅 가드를 번갈아 보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의 장점이라면 역시 양동근 같은 성실하고 또 끈기 있는 모습이 많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인지 이 각 팀들마다 이 선수들을 좀 탐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이 세 선수의 기량이 과연 프로농구에서 그만큼 가치가 있느냐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의문입니다. 김종규 선수 같은 경우는 서장훈, 김주성과 비교되기에는 아직까지 기본기가 좀 많이 떨어지는 상태고요. 예. 김민구와 두경민 역시 어느 정도 경희대 프리미엄이 있었거든요. 예. 김종규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또 혹은 서로 세 선수가 같이 뛰었기 때문에 장점이 발휘된 거지, 냉정하게 하나하나 떨어뜨려 놨을 때는 사실 국가대표 현재 프로농구 탑 클래스과 비교하기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선수를 잡기에 무리하게 또 그런 의혹을 산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편인데요. 예. 그만큼 이 대학리그에서 또 많은 관심을 받고 대학리그 많이 관심을 받고 있다. 그 정도에서 위안을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손대범 기자가 보기에는 물론 이 세 선수들이 뛰어난 선수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이 프로에 진출해서 신인 때서부터 프로농구 판도를 뒤집을 만큼의 영향력이 있다고는 아직은 판단하지 않는다. 좀 더 배워야지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번 시즌에 고의 패배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이 드래프트에서 좋은 선수를 뽑기 위해서 남은 시즌을 포기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의혹을 대놓고 산 적은 처음이죠. 이렇게 예. 고의적으로 누가 봐도 딱 저건 성의 없게 한다는 평가를 받은 시즌은 이번 시즌이 거의 처음이라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물론 2009년과 2010년에 이 KGC 인삼공사가 이 리빌딩 차원에서 핵심 멤버를 모두 빼고 시즌을 치른 적이 있거든요. 예. 그 당시는 근데 사실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젊은 선수들이 다 군대에 가면서 굳이 인삼공사가 새로운 선수를 채워놓지 않고 벤치 멤버급으로 시즌을 치렀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팬들에게 실망을 살 만한 경기력을 보여준 적은 없었습니다. 예.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유독 그렇게 KBL도 물론이고 팬들까지도 들고 일어난 거기 때문에요. 예. 사실 이런 초유의 사태 때문에 많은 팬들이 또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기억으로는 이게 고의 패배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기는 참 어렵죠. 근데 제 기억으로는 딱 한 번 98년도에 현주엽 선수가 드래프트에 나왔을 때
이 삼성이 이 고의 패배 한번 했다가 너무나 드러내놓고 해가지고 이 KBL로부터 징계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기도 하고요. 그때 또 제도가 바뀌었었죠. 그래서 예. 그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뭐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드래프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오늘 KBL에서도 이사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 고의 패배 방지하기 위한 이 드래프트 개선 방안 있으면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현재 KBL에서는 지금 이사회가 진행 중입니다. 예. 사실 뭐 이미 오래전에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몇몇 구단에서는 올 시즌에 돈을 안 쓸 것이다, 우승에 욕심을 안 낼 것이다, 혹은 뭐 큰 대놓고 우승 드래프트 유망주를 노릴 것이다 그런 말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농구인들이 다 한결같이 했던 말이 이러다가 농구판이 망하겠다는 말을 했거든요. 워낙 그 방송사들 역시 이 특정 팀들의 중계를 거부할 정도까지 왔으니까 사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구에서 알아서 자정한다는 것은 이미 포기한 상태고요. 제도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가장 유력한 그 제도 방식은 n분의 1이라고 해서 각 팀들에게 공평하게 확률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규리그 1, 2위 팀을 제외하고 모든 8개 팀에게 이 공평하게 드래프트에서 1순위를 뽑을 확률을 주겠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구태여 플레이오프 탈락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되겠고요. 플레이오프 올라간다고 해서 뭐 그에 따른 불이익도 없을 테고요. 그런 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은 현재로서는 그 n분의 1 방식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방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전력 평준화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플레이오프에 못 올라간 팀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가장 좋은 기회인데 이것들을 스스로 발로 차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n분의 1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프로농구의 팬들이 뭐 농구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종목의 프로스포츠에서도 이 팬들이 원하는 것은 물론 이 최고의 경기인데요. 뭐 최고가 아니더라도 최고를 위해서 이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보고 싶어 하겠죠. 오늘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점프볼 편집장이자 KBS 해설위원인 손대범 기자였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경희대학교의 김종규, 김민구, 두경민 선수가 얼마나 잘하기에 프로팀들이 서로 지면서까지 데려가려고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이 피플에서는 또 이 선수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경희대학교 최부현 감독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래간만입니다. 기분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이 감독님이 가르치신 선수를 프로에서 데려가겠다고 서로 이러니까 기분 좋으시죠? 뭐 기분이 나쁘지는 않는데. 근데 여론이 이렇게 좀 좋지 않게 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되기도 해요. 이 좋은 거는 좋은데 이렇게 고의 패배로 인해서 논란이 있고 의혹이 생기다 보니까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으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대학교 감독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에 이 프로 팀의 고의 패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스포츠 정신에는 그러면 허용이 안 되는 일들이지요. 이 스포츠 정신이 이게 정정당당이라는 그 선서도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승부가 난다면은 정정당당이라는 얘기는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근데 그런 부분이 정말로 명백히 현실적으로 나타났느냐. 이런 걸 좀 따지게 보면은 이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물론 이제 고의 패배 논란에 대해서 정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보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김종규나 김민구, 두경민 세 선수 모두 지금은 이 말을 못해도 좀 부담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감독님이 보시기에 이 세 선수가 프로에 가서 기대하는 것만큼 통할 수 있을까요? 통할 수 있다고 봅니까?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요. 이 세 선수를 놓고 얘기한다면은 꼭 보내고
싶은 팀이 있어요. 아무래도 포지션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예. 잘 애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일 잘 알고 있지 않겠어요. 예, 예. 그래서 꼭 보내고 싶은 팀이 있는데 예. 그걸 제가 또 마음대로 안 되죠. 예, 예. 또 이 지금 플레이오프 못 올라간 팀들에서 이제 이 선수를 지명한다. 예. 어떻게 지명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필요치 않은 팀에서 지명을 할 수가 또 있어요. 예, 그러겠죠. 그러면 말입니다. 그런 점도 우려가 됩니다. 아, 그러면 특히 이제 김종규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센터이잖아요. 예. 김종규 선수는 이제 센터로 5번 보고 있죠. 예, 예, 그렇죠. 근데 이 프로에 가게 되면 아마 센터 역할을 하게 되면은, 뭐 외국인 선수와 1대1 매치도 해야지 되고요. 그리고, 근데 많은 이 대학교 센터 출신들이 프로에 가가지고 포지션을 바꾸기도 했었거든요. 네네네. 예, 근데 이 김종규 선수 현재 플레이를 감안해 볼 때, 프로에 가가지고 김종규 선수가 이 센터를 계속 맡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뭐 파워포워드나 뭐 4번 자리로 가는 게 나을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경희대학에서도 올해는 이제 그 4번 역할로 조금 밖으로 나올 겁니다. 예, 예. 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용병들하고 맞붙는다는 것은 조금 좀 불리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4번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예. 동계훈련부터 조금 포지션을 좀 변동시켜서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지만은 조금 기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이 김종규 선수 이번에 드래프트에 나오게 되는데 드래프트에서 뭐 김종규 선수를 뽑겠다고 해서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팀에 가고 그렇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김종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프로 가가지고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하면서 플레이를 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팀이 좀 어울릴까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뭐 어느 팀을 내가 여기서 팀을 그 구체적으로 밝힌다면은 아니 뭐 감독님이 예 말씀하신다고 해서 글로 보낸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역할로 봤을 때 예, 지금 그 가장 그래도 적합한 팀이 있다면은 예. 지금 이렇게 이제 밑으로 내려온 팀 중에서 내가 이 얘기를 한다면은 예. 뭐 LG 정도로 간다면은 역시 LG가 높이가 좀 낮으니까요. 네, 높이가 낮은 팀 아닙니까? 예. 그리고 송창무 선수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아직은 좀 송창무 선수가 뭔가 본인 역할을 충분히 다 해주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LG 정도로 만약에 간다면은 상당한 그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조용하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뭐 여전하시네요. 뭐 선수 입장에서도 팀에서도 서로 이렇게 윈윈할 수 있게 포지션이 중복되지 않는 팀으로 가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김민구 선수 장신 가드인데요. 이 프로필 보니까 보통 이 농구 선수들이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 한 3cm, 4cm는 공식적으로 좀 올려서 발표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189cm 또 어떤 데서는 191cm라고 하는데 실제 키가 어느 정도입니까? 김민구 선수? 우리 경희대학은요. 예. 제가 그게 프로필에다가 이렇게 업돼가지고 올리는 걸 제가 제일 싫어해요. 예. 고등학교에서 애들 선수를 받을 때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3cm, 4cm 정도는 제가 감안해서 내가 그 기록을 해놓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89라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김민구 선수는 자기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 김민구 선수가 현재 그 SK에서 뛰고 있는 김선영 선수하고 자주 비교가 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장단점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근데 김민구 선수의 단점이 있다면은 이 자세가 좀 높고 그 높은 자세에 의해서 드리블이 좀 높아요. 아니 이 감독님한테 배웠으면은 기본적으로 자세가 낮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나 아주 그것 때문에 제가 제일 지금 좀
김민구 선수 가르치는데 고민스러워요.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이게 무섭더라고요. 선수들한테. 그래서 좀 낮춰졌는데도 제 마음에 안 듭니다. 현재까지. 그 공격력은 뛰어나다고 자랑 좀 해주시죠. 그래서 그런 분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상당히 이제 그 업된 게 뭐냐면은 외곽 공격이 상당히 살아나 있어요. 그리고 남 줄 줄 아는 농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런 선수도 요런 팀에 필요한 팀에 좀 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요 시간이 좀 많이 가가지고 이거 두경민 선수 얘기도 한번 짧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두경민 선수 지난해 수술 받았었잖아요. 발목. 그런데 이번에 그 경희대학교가 매번 가는 그 타이완 전지훈련 갔을 때 연습 경기에서도 뛰었다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훈련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그 대학리그에서 두경민 선수의 그 활약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두경민 선수는 뭐 자기 몫은 지금 충분히 우리 팀에서 자기 몫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님 뭐 목소리 보니까 예전처럼 늘 힘차고 뭐 든든하신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 요즘에는 뭐 고등학교에서 이 우수한 선수들이 경희대학교를 많이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두경민, 김민구 또 이 김종규 선수 졸업 이후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세요? 지금 나름대로 이 선수를 내보내고 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이어가려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지금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키 큰 지금 말하자면 김용규나 이번에 고려대학교 간 이종현이나 이런 선수들이 지금 잘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들이 나가면은 공백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공백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요? 이거 뭐 의외의 말씀입니다. 저기 아무튼 이제 개인적인 질문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최부영 감독님은 이 경기할 때 중계 방송이 들어오는 날하고 중계 방송이 들어오지 않는 날하고 패션이 다르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중계 방송 올 때 옷, 이 코디 같은 거는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감독님, 여기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올해도 역시 좋은 성적 거두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경희대학교 농구부의 최부영 감독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만으로 우승하겠다. K리그 클래식 포항 스틸러스 황선홍 감독의 말입니다. 황 감독은 외국인 선수 없이 2013 시즌을 치르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K리그 클래식과 FA컵,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포항이 돈이 없어서 외국인 선수를 안 쓸 리는 없겠죠. 일당백의 당당함 마음에 듭니다. 그러나 자신의 말에 책임은 져야지 되겠죠. 저는 올해만큼은 포항을 응원하겠습니다. WBC 대표팀 NC에 또 당했네. 지난 23일자 오센의 기사 제목입니다. 이날 WBC 대표팀이 NC와의 연습 경기에서 1대2로 역전패했습니다. 3차전까지 치르고 WBC 대표팀이 1승 2패로 뒤졌습니다. 여러분, 프로야구 시범 경기에서 1등한 팀이 페넌트 레이스에서 잘 나간 적이 거의 없죠.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연습 경기 하나하나에서 승패에 너무 신경 쓰지는 마십시오. 건강에 해롭습니다. 주 1회 여러분의 스포츠가 시원해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함께하는 스포츠 시사 프로그램 최동호의 한국 스포츠당. 이천수 선수 악동이라고도 불렸고요. 그리고 이 사고뭉치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간결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신 교수님은 이번에 이천수 선수의 복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예. 하나는 재능 있는 축구 선수가 예. 선수 생활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막바지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자신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주어졌다는 면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천 구단으로 이적을 하기로 돼 있는데요. 예. 이천수 선수는 이제 부평고등학교 출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자신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역에 대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의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제 이런 거죠. 예. 제가 최근에 많은 팬들, 특히 인천에 연고를 두고 있는 팬들, 더 좁혀서 얘기하면 부평고등학교 출신의 동문들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이천수 선수가 전남에서 인천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막바지 혼선이 있을 때, 예. 부평고등학교 출신들의 인천 팬들은 이천수 선수가 인천에서 뛸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예. 라는 부탁을 저한테 이제 하는 것이죠. 사실 제가 그것을 풀 수 있는 힘은 없지만은요. 예, 예. 어찌됐든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이천수 선수의 인천 복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이적 조건 중에 하나가 이 전남하고의 경기에서는 뛰지 못한다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전남 팬들 아직 감정이 아물지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한데 이런 조건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K리그에서 이천수 선수뿐이 아니라요. 예. 성남에서 FC 서울로 이적한 외인 용병 선수들, 이 선수들에 대해서도 족쇄를 채워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팀에서 이적시킨 선수가 어떻게 보면 경기를 하게 되면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또 부담인데요. 하나는 팀에 대한 전술이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속팀과 구단 또는 동료 선수들과의 감정이 나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건이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건이라는 것은 부상을 포함을 해서 또 팬들과의 또 충돌도 있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적을 할 때 다른 팀과 경기하는 것은 풀어주지만 자신의 소속팀이었던 전 소속팀과 경기 때는 엔트리를 넣지 말라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천수 선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남팀으로서는 족쇄를 채우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두 가지 측면에서 전남팀으로서는 분명하게 어떻게 보면 방어막을 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K리그는 4년 만에 복귀이고요. 이 J리그 오미야에서 2001년 시즌 마치고 현재까지 이제 무적 선수인데 전성기도 지났고 경기를 계속 뛰지 않았기 때문에 재기하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축구 전문가들조차도 지금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예. 5대5 절반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 이 선수는 기질상 그러니까 성격상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예. 또 그리고 이천수 선수는 다른 선수와 다르게 체지방이 그렇게 급격히 불어나지 않는 체질 관계로 금방 적응할 것이다. 그러니까 상당 시간에 그라운드를 떠나 있었지만 K리그에 복귀를 해서 전성기 시절은 아니더라도 팀에 필요한 선수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러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예. 또 절반의 전문가들은 축구라는 것이 경기장을 떠나서 일주일 쉬면 한 달에 훈련을 하지 않은 조과 한 달을 쉬면 1년 동안에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경기 감각의 저하, 1년을 쉬게 되면 이건 치명적이다. 예. 몇 년 동안 K리그에서 뛰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리 이천수라고 하더라도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런 예상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천수 선수를 부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인천에 왔을 때 과연 동료 선수들이 얼마큼 도와줄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우려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김봉길 감독도 부평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천 선수가 결국은 프랜차이즈 스타이기 때문에 오히려 앞서 얘기했던 부정적인 부분을 털고 더 빠르게 팀에 녹아들면서 팀에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천 선수에 대해서 반신반의한다는 그 자체가 프로축구 자체에 어떻게 보면 흥미를 느끼는 마케팅적인 그런 소스는 분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인천으로 간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 축구계 선배이신데, 이 축구 선수 네. 이천수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고, 인간 네. 이천수에게 도움되는 조언 한마디 좀 해주시죠. 이제 우리가 이제 철부지, 악동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천수 선수는 이제 모든 세상의 풍파를 다 겪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이번에 그라운드에 복귀하는 것은 사실은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줬다는 사실 자체를 이천수 선수가 잊지를 말아야 될 겁니다. 예.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가장 좋은 보훈의 방법은 그라운드에서 선수로서의 자신의 명성, 그리고 팀의 이미지, 그리고 또 팬들에게 서비스하는 프로 정신을 갖고 좋은 경기를 펼치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예. 예를 들어서 그동안 부정적인 이미지를 비춰줬던 팀 내 구성원들과의 갈등, 거기는 이제 코칭 스태프와의 관계도 포함이 되겠죠. 예. 구단 프런트와의 또 갈등, 그리고 또 팬들에게 보여줬던 좋지 않은 인상, 이런 것을 훌훌 털고 마지막 선수 생활의 대미를 깨끗한 선수, 또한 팀을 위해서 봉사하는 선수, 희생을 하는 선수, 그리고 지역 팬들에게 자신에게 보여준 사랑과 또 성원에 대해서 보답하는 성실한 플레이어로 태어나는 것이 이천수 선수에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인간 이천수 선수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축구 선수로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유니폼을 벗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거든요. 예. 저도 28에 일찍 공부를 해서 유니폼을 벗었습니다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축구 선수가 유니폼을 벗을 때는 부모 형제가 돌아갔을 때 이런 충격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유니폼을 벗을 때까지 인간 이천수, 그리고 이천수란 이름에 걸맞는 그런 성숙된 그런 인격체로서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공적인 어떻게 보면 복귀도 될 수 있고 또 실패한 그런 사례도 될 수 있습니다만, 그 경기력 차원을 성공과 실패 이 차원을 떠나서 인간 이천수는 정말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숙된 그런 인간 이천수로 거듭나기를 기대를 한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싶네요. 예. 이천수 선수에게 이 교수님의 뜻이 좀 잘 전달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전화받기 어려운 상황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도 시간 내주셔가지고 인터뷰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한강변을 지금 나와 있는데요. 예. 지금 이 쌀쌀한 날씨에도 운동장에 이 한강변을 뛰고 계신 분, 자전거 타고 계신 분이 많은데요. 예. 결국 이렇게 나와서 또 이 라이브 이렇게 방송하는 것은 그런 재미죠. 하지만 우리 최동호 평론가가 좋은 방송을 해서 지역의 스포츠 팬들에게 정말 시원스럽고 또 통쾌하고 말이죠. 또 재밌는 그런 좋은 방송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천수 선수 이 축구 천재라고 불릴 만큼 타고난 재능만큼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선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축구도 잘하고 이 사랑도 함께 받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이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가 재능을 꽃 피우면서 팬들의 사랑을 함께 받는다면은 한국 축구는 물론이고 이 축구 팬들에게도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천수 선수 정말 이 팬들의 사랑을 받는 스타 선수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까지 MBC 스포츠 플러스의 해설위원인 명지대 신문선 교수였습니다. 한국 스포츠당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100.3MHz 관악 FM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관악 FM 애플리케이션 다운받으시면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이 팟캐스트로 들으시려면 아이폰은 애플 아이튠즈, 아이폰 이외 스마트폰은 이 팟빵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모두 복잡하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무조건 최동호의 한국 스포츠당 검색하시면 팟캐스트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한국 스포츠당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글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본격 스포츠 시사 프로그램 최동호의 한국 스포츠당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21일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향후 5년간의 이 국정 방향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스포츠도 정부 정책에 따라서 양지와 음지가 바뀌거나 이 발전과 후퇴가 갈리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이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에 한국 스포츠를 전망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오피니언에서는 이 체육과학연구원 정책개발연구실장이신 성문정 박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이 박근혜 정부의 체육 정책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성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성문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1일이었는데요. 그 5대 국정 목표하고 140대 국정 과제가 발표가 됐잖아요. 네. 이제 그 가운데 스포츠는 이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이라는 과제가 설정이 돼 있고요. 그 과제 밑에 보니까 이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인 복지, 스포츠 강사 처우 개선과 관련한 6개 추진 계획이 설정이 돼 있는데요. 그냥 제가 언뜻 보기에 뭐 그동안 스포츠가 늘 이 국정 전반에서는 소외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 주요 추진 계획이 10개 정도는 좀 돼야지 되지 않을까는 아쉬운 감도 없잖아 있거든요. 네. 뭐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이전의 정부와 비교해서 봤을 때 스포츠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기는 좀 어렵다는 느낌인데 성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따지고 보면 과거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사실 크게 3가지였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큰 타이틀 아마 이제 6개 주제.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체육 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은 69번 과제에 보면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학교 체육이 좀 별도로 떨어져 나가 있고, 그다음 또 이제 78번 중에 이제 문화 향후 기회 확대와 문화 격차 해소 부분에 체육 시설 투자금에 대한 세액 공제를 좀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들어가 있고. 또 80분 과제, 이게 이제 스포츠가 80분 과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크게 이제 뭐 분산돼서 그렇습니다만 한 9개, 10개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학교 교육하고 그 교육과 문화 부분에도 이 스포츠와 관련된 정책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우선은 이 스포츠와 관련된 직접적인 정책을 좀 살펴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이 스포츠의 과제는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이라는 과제를 내걸었고요. 모두 6개의 이제 주요 추진 계획이 설정이 돼 있는데 이 6개의 추진 계획을 먼저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대 타이틀의 이제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부분이고요. 이제 주요 계획들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생애 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이제 시군구에 문화법인형 공공 스포츠 클럽을 설립하겠다는 것. 세 번째로 국가대표 체육 지도자 자격 부여하고 체육인 복지 강화를 좀 하겠다라는 것. 네 번째, 태릉 선수촌 기능 유지하고 국가대표 훈련장 단계적 기능 분산이 네 번째. 5번째가 이제 체육인들의 수건이기도 합니다. 올림픽공원 내에 올림픽 스포츠 컴플렉스를 조성하겠다는 것. 6번째가 학교 스포츠 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 이렇게 해서 이제 6가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말씀을 해주신 생애 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이 명칭으로만 들어보니까 청소년기나 중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이 나이에 맞게 전 국민이 운동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이 생애 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개념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과거에는 계층별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외계층, 노인 계층, 여성 계층 이런 식이었는데 사실 생활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것과 걸맞게 각 연령대별로 생애 주기별로 그 연령대 주기별에 맞는 체육 활동을 지속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생애 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100세 시대를 대비하자라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가 도래가 되면서 노인들의 가장 최대의 고민이 사실 먹고 사는 것보다는 건강이라는 통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노인이 되고 난 이후에 건강 문제를 신경 쓸 게 아니라 노인 되기 이전부터 다시 말해서 이제 청소년이라든지 청장년층, 노인층 각 계층, 각 주기별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적절하게 지원을 해서 건강 관리를 좀 해보자라는 그런 그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개인의 건강 관리와 개인의 그 생활에 맞춰준 이 스포츠 복지 차원의 얘기라는 점에서 좀 반가운 느낌이 그렇죠. 들기도 하고요. 네. 뭐 두 번째 보니까 이 공공 스포츠 클럽을 뭐 전국의 그 227개 시군구 지역에다가 설립하겠다는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뭐 현재 제가 알기로도 이 뭐 헬스 클럽이나 이 스포츠 센터가 공급 과잉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공공 스포츠 클럽이라고 한다면은 현재의 이 공급 과잉인 민간 상업 시설보다도 오히려 더 저렴한 비용에 좀 더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사실 뭐 227개 시군구에 공공 스포츠 클럽을 설립하겠다라는 것은 참 야심찬 계획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근데 그 지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헬스클럽이나 공공 뭐 스포츠 센터가 공급 과잉이라는 것도 사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공공 스포츠 클럽은 이런 헬스클럽이나 스포츠 센터와 같은 그런 시설 공급은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뭐 독일식 스포츠 클럽, 뭐 선진국의 스포츠 클럽, 그래서 스포츠 클럽에서 생활체육도 하고 선수도 입장하고 뭐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의 그러한 형태의 스포츠 클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스포츠 클럽에서 보면은 사실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다양한 클럽 그 종목별 클럽들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한번 그 클럽에 가게 되면 모든 체육 활동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클럽 회원들에게 각 자기별 수준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가르쳐주고 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자가 필요한데 사실 여기에 이제 지도자를 배치하는 거고 이 지도자를 은퇴 선수들을 좀 배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자라는 그런 취지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그 시군구에 공공 스포츠 클럽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상시적으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그 공간 속에서의 자기 수준에 맞는 그 스포츠 활동 기술을 지도하는 지도자까지 배치해서 스포츠 복지를 한번 좀 생활체육 차원에서 구현해 보자. 이런 뭐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일단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군요. 이 공공 스포츠 클럽이라고 해서 저는 우선 이 헬스 클럽이나 스포츠 센터를 떠올렸는데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종목별로 예를 들면 뭐 축구나 야구 뭐 이런 종목별로 클럽을 만들어서 직접 즐길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이런 개념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과제의 이 타이틀을 보니까 이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이라고 돼 있습니다. 저 굉장히 좀 반가웠거든요. 이 얘기 듣고서. 왜냐하면은 이 스포츠를 뭐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것 같은 국위 선양의 차원이 아니라 이 건강한 삶을 통한 뭐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복지 차원에서 스포츠를 바라본다는 점이 굉장히 좀 반가웠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개의 추진 계획을 살펴보니까 생활체육 관련 정책이 2개이고 엘리트 체육 관련 정책이 3개 그리고 1개가 이 스포츠 강사 처우 개선과 관련한 정책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추진 계획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이 과제 설정하고는 다르게 이 엘리트 선수들의 복지랑 이 경기력 향상에 이 스포츠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느낌도 있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벨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계획들이 사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공식적으로 오늘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게 되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장 이제 역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이런 그 기본 추진 계획들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5년 동안 해야 될 체육부문에서 해야 될 세부 사업들을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과거에는 국민적 지능 5개년 계획 이런 형태로 이제 추진을 해 왔었었는데 아마 이러한 후속 작업이 올 상반기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내에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아마 그 세부 계획에 생활체육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마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조금 아쉽게 생활체육 관련 정책이 2개뿐이지만은 아마 정부의 종합계획 속에는 더 많고 더 다양한 생활체육과 관련된 사업들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은 지금은 조금 아쉬워도 정부가 향후에 발표할 내용들을 보시면은 생활체육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아마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예. 뭐 생활체육도 관심사항 중에 하나이지만은 뭐 사실 이 엘리트 선수들이 국제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도 국민적인 관심사항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뭐 그래서 이 엘리트 체육인들 복지도 강화하고 태릉 선수촌 유지한다는 정책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엘리트 체육 관련 정책도 함께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그 엘리트 체육 정책이 이제 크게 보면은 그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사실 이제 국가대표 지도자들한테 은퇴하고 나온 다음에 이제 체육 지도자 자격을 좀 부여를 해서 자기 재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태릉 선수촌이 사실 진천의 제2 선수촌이 완성이 되면서 2017년에는 태릉 선수촌의 이제 사라져야 될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체육인들은 현대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태릉 선수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50년 이상 가까이 된 태릉 선수촌을 유지하는 것도 역사적 측면에서 체육인들의 어떤 자긍심을 고취시켜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효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태릉 선수촌 기능의 일부분 유지하고 또 여기에 사실 이제 태릉 선수촌에 보기에는 그 400m 실내 그 국제 규격의 인상 트랙이 있거든요. 거의 우리나라에 이제 유일한데 이런 시설들은 좀 남겨놔서 태릉 선수촌을 좀 동계 스포츠의 메카 형태로 교육 학습의 기능을 좀 갖고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엘리트 체육인들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아마 주요 추진 계획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 태릉 선수촌을 뭐 유지한다. 그리고 이 체육인의 수건 사업이라고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올림픽공원 스포츠 콤플렉스를 조성한다. 그리고 이 국가대표 출신에게 체육 지도자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들도 이제 추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제 느낌으로는 뭐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체육인 복지 향상이나 경기력 향상 같은 이 커다란 그림 속에 포함이 되는 디테일한 좀 실행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어떻게 보면 뭐 이 스포츠 정책의 큰 그림이나 기조는 보여주지 못하고 이 스포츠계의 이익 집단 간의 요구를 수렴하는데 그쳤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과거의 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 그 희생 계획 속에 보면은 조금 거시적인 측면의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육인들이 거시적인 속에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사실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정권이 끝나는 5년 뒤에도 구체화해서 실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서 아마 이번에는 조금 이제 미시적이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될 사항들을 주요 추진 계획에 명문화해서 좀 나열해놨다라는 그런 인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마 이제 이러한 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5년 동안 박근혜 정부에게 반드시 실행해 달라라는 그러한 요구를 구체화했다라고 이제 보는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 체육인들이 그 나라 위상을 위해서 굉장히 기여해 왔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체육인들이 국가를 위해 선신해 왔지만은 은퇴하고 나면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체육인들에게 조금 더 구체화해서 무엇을 줄 것인가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은퇴한 체육인들에게 체육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좀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좀 베푼다든지 이런 측면들이 미시적인 측면에서 나열되다 보니까 아마 진행자처럼 그런 말씀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일단 뭐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질문 추가해서 드려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우리나라 이 스포츠 분야 가운데 가장 좀 뒤처진 분야가 이 스포츠 산업하고 스포츠 마케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요 스포츠 산업이나 마케팅에 관련해서는 이 140대 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요 스포츠 산업이나 마케팅과 관련해서 이 박근혜 정부의 어떤 보관이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을까요?
당초 이제 공약에는 스포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이 이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부분들이고, 예. 스포츠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국제 연구도 마찬가지지만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연구 검토된 바가 좀 미흡합니다. 물론 시한들은 있었지만은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그 부분은 빠졌던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현재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해야 될 스포츠 산업 중장기 계획을 이미 시행에 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 상반기에 많은 이제 아이디어를 모으고 준비하고 하반기쯤에 이제 발표될 생각인데 아마 그때 보면은 스포츠 산업이나 마케팅과 관련된 다양한 그 테마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아마 구체화해서 정부가 하반기쯤에는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어서 이번 실행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포츠 산업과 마케팅에 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면은 어떤 그 밑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성 박사님,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충분한 말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해가 잘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 체육과학연구원 정책개발연구실장 성문정 박사였습니다. 자, 오늘 최동호의 한국스포츠당 5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재님 가라사대. 하나, 스포츠를 좋아한다면 공부해라. 스포츠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한다. 경제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스포츠를 바라봐라. 웃고 즐기기만 한다면 주머니 털리는 봉이 될 뿐이다. 둘, 스포츠를 좋아한다면 사람 사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때론 패자의 눈물에서 감동을 받는다. 감동은 보는 만큼 느낄 수 있다. 셋, 스포츠를 좋아한다면 스포츠의 가치를 생각해라. 페어플레이와 공정성이 최선의 가치이다. 설익은 프로페셔널이 만들어낸 삐뚤어진 프로의식, 결과중심, 승자독식, 황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보자고요. 스포츠의 가치를 회복한다면 세상은 바뀝니다. 스포츠 민주화. 스포츠의 가치 회복. 1%가 아닌 99%를 끌어올리는 유쾌한 시사 프로그램. 최동호의 한국 스포츠당. 한국 스포츠당. 한국 스포츠당. 한국 스포츠당. 한국 스포츠당. 한국 스포츠당. 한국